안녕하십니까. 장신대 간호학과 교수 제남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항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곤란. 두 번째, 저혈당. 세 번째, 상처와 출혈. 네 번째, 골절. 다섯 번째, 중독. 여섯 번째, 뇌졸중. 일곱 번째, 심폐소생술입니다. 먼저 호흡곤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호흡곤란은 얼마나 오랫동안 호흡곤란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는지 혹은 서서히 시작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식이나 우려성 신부전 등과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지만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폐색전증이라는 것은 핏덩어리가 폐동맥을 혈관을 막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류의 상태가 불안정한데 보통 담배를 많이 피는 흡연자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자세와 호흡곤란을 보시면 어떤 특수한 자세를 취할 때 그 호흡곤란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있을 때 호흡곤란이 심했는데 편안하게 이제 앉을 때 편안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우려성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에 피가 많이 고여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과 객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객담, 배출성 기침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담의 색깔과 점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진한 객담이 섞여 나오는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는 화농성 객담이나 녹황색 객담이 나오게 됩니다. 폐렴인 경우에는 이제 화농성, 이렇게 가래 자체가 이렇게 농이 있는 가래를 뱉는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폐수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폐에 물이 차는 경우인데 객담 같은 경우에는 거품과 혈액이 섞인 객담이 배출됩니다. 심장질환이나 결핵이나 폐 손상 등 여러 경우에도 혈액을 배출하는 어떤 기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통증을 보시겠습니다. 통증을 수반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떤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갑작스럽고 예리한 통증을 만약에 수반한다 그러면 폐색전증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묵직하고 쥐어짜는 듯한 그 흉골 하부의 통증을 수반하면 심근경색이라 그래가지고 심근경색 후에 나타나는 어떤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려성 심부전 환자는 되게 오랫동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식 환자들은 주로 주기적으로 발작 증세로 인해서 그 주사 에피네프린 같은 주사를 맞고 증상을 완화시킨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흡연이라든지 만성적인 어떤 기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자료는 뭐 불안해하는지, 불편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호흡곤란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지 또는 말을 하다가 호흡을 위해서 말을 중단하는지도 관찰을 하고, 자, 말을 시키면 또 정상이 사라지는지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환자가 가장 편안해하는 자세가 무엇이고 현재 취하고 있는 자세 또한 또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변이 적절한지 혹은 질이 멸렬한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이제 혼동 상태인지 아니면 진압력 장애가 있는지도 같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경우는 답은 뭘까요? 자, 우리가 몇 시간 지속적인 것도 있고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폐색전증일 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혈당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저혈당의 정의는 혈당이 50mg/L 이하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저혈당은 원인이 이제 인슐린이 가량으로 분비되거나 아니면 그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거나 또 음식 섭취량이 또 너무 적거나 또 먹은 것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신체 활동이 일어날 때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혈당은 하루 중에 언제 발생하는지 또 식사 시간이 지연되었거나 또 식사량이 부족할 때라든지 운동이 과다할 때, 그 다음에 간식을 먹지 않았을 때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발생하는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투여한 인슐린의 작용이 최고일 때 일어날 수 있고, 오후 늦게 일어나는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또 투여한 인슐린의 작용이 최고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저혈당이 나타날 때는 또 저녁에 투여한 인슐린 때문에 발생하는데 보통 특히 취침시 간식을 먹지 않은 환자한테 한밤중에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을 보시면 일단 맥박이 약하면서 빠릅니다. 그 다음에 피부는 차고 축축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허약하고 조절 불능이 올 수 있고 머리가 아프고 안절부절하고 신경정적으로 또는 기이한 행동 양상을 보이면서 경련도 할 수 있고 혼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의 처치를 보면 적극적으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0g 아니면 15g의 당질이 함유된 이제 응급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응급식품으로 과일 주스 2분의 1컵이라든지 요구르트 1개라든지 아니면 두세 스푼 들어간 아니면 큰 티스푼 들어간 설탕물이나 꿀물을 주면 되고 의식이 있으니까 뭐 또 사탕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가당 과일 주스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효과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항상 사탕 등의 당류를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느려지거나 또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의식상실 등의 어떤 뇌증상을 보이면 중증의 저혈당이므로 입으로 음식을 먹이면 안 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자, 혼수 상태인 경우에는 기도 유지라든지 산소 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를 보겠습니다. 저혈당 응급처치 응급식품이 아닌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무가당 과일 주스는 효과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상처와 출혈을 보겠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피부 및 점막 조직이 손상된 상태를 상처라 표현하고 출혈이라 그러면은 그 손상된 조직을 통해서 그 몸 밖으로 혈액이 유출되는 것을 출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피부의 구조는 이제 제일 바깥층을 표피라 그러고 그 밑에는 진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하지방은 이제 그 밑에는 근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부는 신체를 보호하고 또 외부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어떤 정보 전달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르면 뭐 누르는 거를 느낀다든지 꼬집으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목욕탕 물이 내 몸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생성하죠. 그래서 햇빛에 나가서 있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큰 장기가 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타박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부 아래 출혈로 시간에 따라서 변색되고 복부 타박상인 경우에는 심한 출혈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만약에 이런 변색이 됐다 그러면 출혈을 의심해봐라 이 말입니다. 찰가상은 뭐냐 그러면 마찰로 인해서 생긴 가장 일반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층인 표피층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끝이 노출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혹시나 이물질이 유입되면 감염이 될 위험이 큰 상처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상입니다. 열상은 어떤 둔탁한 물질에 의해서 찢긴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찢겨진 상처이고, 이렇게 열상인 경우에는 찢겼기 때문에 출혈을 많이 할 위험이 있는 상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상입니다. 절상은 날카로운 물체의 베인 상처입니다. 우리 칼에 비었을 때를 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조직의 손상이나 신경 손상 시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혈이 심한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상입니다. 자상은 찔린 겁니다. 뾰족한 물건에 찔린 상처로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뭐 압정이 있듯이 압정에 찔리거나 뭐 바늘에 찔리거나 못에 찔리거나 그래서 혈관 손상 및 기관 손상에 따라서 또 심한 출혈을 보이기도 하고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결출상입니다. 살이 찢어져 너덜너덜한 상태의 상처입니다. 보통 뭐 기라든지 뺨이라든지 손가락에 결출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출혈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또 토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혈은 뭐냐 그러면 헤마토에메시스라 그래가지고 그 피를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도와 위장 손상의 가능을 의미하고 토한 혈액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끔 반자위 이렇게 앉은 자세보다 조금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의 그 중간 반자위를 취해주고 자 만약에 앙화이 반듯하게 누워 있을 때는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 토혈 그러니까 토물이 이렇게 옆으로 배출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변이 있습니다. 혈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변에 피가 섞인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 우리 소창자부터 항문까지 어떤 손상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색깔에 따라서 짜장과 같은 색이 나오면은 이제 이게 십이지장보다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장이죠. 상부 위장 간의 출혈로 인해서 소화가 된 피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색깔이 붉으면 그 이하의 장출혈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혈변을 보는데 뭐 치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변 색깔이 붉은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피입니다. 코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얼굴에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피가 날 때 코피가 기도로 흡입되지 않도록 환자를 앉히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코피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코피 난다고 해서 목을 뒤로 제쳐서 그 코피를 마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기도에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코피를 지혈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한 손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코 앞 연골 부위를 코뼈에 바짝 붙여서 단단히 붙잡고 한 5분간 유지하면 보통 지혈을 할 수 있고 지혈이 시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절 부위 출혈이 있습니다. 골반 골절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가 2리터 이상의 출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골절의 경우에는 500에서 우리가 1000ml 그래서 보통 500ml나 1리터 정도의 출혈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뼈 중에 경골이나 상완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작은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에서 500ml 정도의 출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절이 다발성이다 그러면 다량의 출혈을 또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 출혈 시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느냐? 출혈이 심한 상처는 즉시 지혈을 해야 됩니다. 지혈을 하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 그 피가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 버리겠죠. 그 다음에 안정되게 눕히면서 심한 출혈의 경우에는 음료 제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상처에 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또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상처가 더럽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깨끗한 물로 이물질만 걷어내듯이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퀴즈를 보겠습니다. 뾰족한 물건에 찔린 상처, 자, 찔린 상처입니다. 혈관 손상 및 기관 손상에 따른 심한 출혈을 보인다.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상처이다. 예, 답은 무엇일까요? 예, 답은 자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 시 처치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출혈이 심한 상처는 즉시 지혈을 하며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그 다음에 안정되게 눕히며 심한 출혈일 경우 음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감염 방지를 위하여 상처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자, 음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심한 출혈일 때는. 골절입니다. 골절은 직접적인 뼈의 충격이나 뒤틀림, 그 다음에 강력하고 급작스러운 어떤 근육 수축, 그 다음에 근육의 피로, 그 다음에 병리적 상태 등으로 뼈의 정상적인 연속성이 파괴된 것을 골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확인할까요? 자, 골절 시는 골절 부위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부종,
그 다음에 기형, 운동불능, 그 다음에 변색의 정상, 그 다음에 부상자의 정언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뼈가 만약에 복합골절이 됐다 그러면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상처를 동반하고 심한 출혈을 일으키고 충격이 나타나는 것을 복합골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꺾어보거나 잡아당기거나 움직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절 환자로 의심되면은 그 골절 환자로 간주하고 처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골절의 정상 및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골절은 부종, 부어오르거나 근육이 경련되거나 변형되거나 이제 좌상 멍들거나 반상 출혈, 그다음에 통증, 기능 소실, 그다음 비정상적인 움직임, 그다음에 신경 혈관의 변화,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다음에 골절의 치료는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전신 상태를 확인하면서 손상된 어떤 사지를 상성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멸균 드레싱으로 덮어서 감염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인 경우입니다. 염자의 처치입니다. 염자는 인대 등 관절 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뼈가 정상 운동 범위를 벗어나는 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게 염자입니다. 보통 염자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손가락, 손목 관절에 현이 발생을 하고 손상 부위는 아프고 붓기 시작하고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손목 부위는 팔걸이를 하여 고정을 하는 게 좋겠고 발목이면 환자를 눕히고 옷이나 베개 같은 것을 염자 부위 밑에 놓아서 그 부위를 높이고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는 찬물 찜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정상 및 치료가 잘못된 것은 첫 번째, 골절의 치료는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두 번째, 전신 상태를 확인하면서 손상된 사지를 내리고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한다. 세 번째, 개방성 골절인 경우는 멸균 드레싱으로 덮어 감염을 방지한다. 자, 답은 전신 상태를 확인하면서 손상된 사지를 내리고가 아니라 올리고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해야 합니다. 자, 중독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독에는 접촉에 의한 중독이 있습니다. 피부, 눈 또는 점막을 통한 독곡물 중독은 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이나 화상이나 발작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독곡물이 묻어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장신품 모두 제거하고 오염된 부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20분 이상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만약에 부식제인 산이나 알칼리가 피부에 노출된 경우를 하더라도 중화제를 사용하거나 또 닦아내거나 또 씻어내면 안 됩니다. 자, 중독의 치료는 결국은 세척입니다. 피부에 노출된 약물 정세가 약하거나 중독이 확실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을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 의심스러운 피부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의 약물은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옷에 약물이 젖어 있는 경우는 옷을 벗고 모든 옷을 벗기고 의심되는 부위는 비누로 신속하게 씻어냅니다. 만약에 독극물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각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쉽게 흡수될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물 혹은 생리식염수로 철저히 씻어내야 합니다. 벌에 의한 중독이라 그래서 벌에 쏘였다면 자, 벌 독에는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드러기가 나타나거나 또 저혈압, 어식불명, 천식, 천식발작, 호흡곤란 이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에 쏘였다 그러면 핀셋을 이용해서 벌침의 기둥을 잡고 제거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밀어가지고 벌침이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침이 빠지면 그 다음에 물과 또 비누로 씻어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쏘인 부위는 얼음 주물을 대줍니다. 얼음 주물을 대주는 이유는 통증이나 부종을 완화해주고 또 독소가 흡수되는 속도도 느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심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벌에 쏘여서 어떤 전신적인 감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자, 전신적인 감염 반응이라 그러면 뭐 저혈압, 어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이런 거를 말하겠습니다.
자, 벌에 쏘였다면, 자, 첫 번째, 벌에 쏘였다면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의 기둥을 잡고 제거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빠지도록 한다. 2번, 쏘인 부위에 따뜻한 주머니를 대주어 통증 부종을 완화하고 독소의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한다.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하여 독소가 심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얼음 주머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다음 뇌졸중 되겠습니다.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트짐으로써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신경학적 이상을 유발하는 질병을 뇌졸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고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뇌졸중은 일단 증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그 다음에 언어장애, 발음장애, 그 다음에 의식장애, 어지럼증, 운동실조, 그 다음에 시력장애,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자, 검연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짠 음식, 과식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당뇨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이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는 즉시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발생 시간을 확인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기도 개방을 하고 자, 토하면 토사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눕혀주고 자, 먹거나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 뇌졸중이 의심되면 119 신고하고 늦어도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3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보시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그다음에 음주, 남성, 흡연, 고지혈증, 그다음에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 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빨리 구급차 타자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구토와 벼락 두통이 생길 때, 급하게 옆으로 손을 뻗는데도 모를 때, 자, 차렷 자세로 못 서 있을 때, 타타타 발음이 안 될 때, 자, 자기도 모르게 썩소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 그러면 구급차 타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옆으로 뻗어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차렷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타타타 발음이 안 되고 그다음에 썩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썩소가 지어지는 썩은 미소를 썩소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병 즉시 3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뇌졸중의 경고 신호인지를 확인하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치료를 해야 되겠고 보통 이제 항혈소판 제제인 아스피린이나 또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항원고제를 또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 수술이나 스턴트를 삽입해서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이 좀 가리를 형성하거나 기형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재출혈을 예방합니다. 자, 뇌졸중의 후유증을 보면 보통 3시간 안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뇌졸중의 후유증은 뇌졸중 환자는 남성이 많이 발생하지만 후유증은 2.18배 여성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당뇨, 여성, 고지혈증. 답은 2번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이제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폐소생술은 일단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고 그 호흡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비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119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보통 힘껏 빠르게 이제 가슴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오면 이제 2분마다 제세동기 리듬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세동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존사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5개의 사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정지를 예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먼저 발견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119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장 우리가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제스동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심장 충격기라고 표현합니다. 신속한 제스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하고 심정유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반응 및 호흡 확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만약 반응은 없으나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환자의 한쪽 팔을 머리 밑으로 받쳐주는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하지만 환자의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구조 요청. 심정지 상태가 의심된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합니다. 가슴 압박. 구조 요청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은 가슴 압박이며 효과적인 가슴 압박은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가슴의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쪽 손꿈치를 대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포개어 깍지를 낍니다. 구조자의 팔꿈치를 곧게 펴고 구조자의 체중이 실리도록 환자의 가슴과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가슴 압박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회 이상을 유지하시되 분당 120회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사이를 유지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 이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가슴에서 손이 떨어지거나 압박 부위가 불규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덩치가 작은 청소년이나 소아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흉부 압박을 시행합니다. 기도 열기.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추락 환자 등 목뼈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머리를 뒤로 젖혀서는 안 되며 턱만 살며시 들어서 기도를 열어줍니다. 인공호흡. 기도를 열어준 상태에서 환자의 입을 벌립니다. 머리를 젖힌 손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킵니다. 한쪽 눈으로 환자의 가슴을 주시하면서 환자의 가슴이 팽창해 올라올 정도로 1, 2초간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은 다음 입을 떼서 불어넣었던 공기가 다시 배출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인공호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도가 잘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는데 환자의 가슴이 팽창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머리 젖히기, 턱 들기를 정확히 다시 한 다음에 시도합니다. 한편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호흡 과정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이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119 구조대 혹은 전문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대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슴 압박을 계속하면 피로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 2분마다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아, 그럴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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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21시네. 전화기. 119에 신고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빠는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진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르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빨리 하려고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야!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람이 쓰러지면 뭐부터 해야 되죠? 예, 의식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의식 확인하고 난 뒤는 어떻게 하죠? 예, 119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